지난달 가스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가슴 찰렁하지 않으셨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없이 평생 모은 목돈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기 30년간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퇴직금 8천만 원으로 10년은 넉넉할 거라 믿었던 69세 한 가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자식들 경조사비에 통장 잔고는 눈 녹듯 사라졌고 고작 3년 만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당신의 노후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비극, 남의 이야기라고 외면하시겠습니까? 한평생 자식 걱정만 하다가 정작 내 노후는 지키지 못한 한 부부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통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장 맨 마지막 장에 찍힌 숫자가 한평생의 무게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 숫자 하나에 울고 웃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경기도의 한 낡은 시장 골목에서 35년간 뜨거운 국밥을 말아 팔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보다 더 뜨거운 자부심으로 평생을 버텨온 박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 올해 73, 그가 굳게 믿었던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데는 고작 4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철 씨에게는 아내 이순자 씨와 함께 35년간 운영해온 광명식당이 세상의 전부였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깍두기를 담갔다. 그의 등은 국밥 그릇처럼 굽었고 아내의 손마디는 달아빠진 행주처럼 거칠어졌다. 그렇게 부부는 아들, 딸을 번듯하게 키워냈고 6년 전 가게를 정리하며 손에 쥔 퇴직금 9천만 원은 부부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장이었고 성실함의 증거였으며 남은 노후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철옹성이었다. 순자야, 이거 봐라. 앞자리가 9다 9.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팍팍 줘가면서 살 수 있겠다. 이 애비가 평생 고생만 시킨 거 이제부터라도 다 갚아줄게. 영철 씨는 낡은 아파트 거실에 대자로 뻗어 통장을 부채처럼 흔들었다. 아내 순자 씨는 말없이 웃으며 늙은 남편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들의 작은 24평 아파트에는 처음으로 돈 걱정 없는 여유와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부부의 기초연금 60여만 원은 그저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겨졌다. 9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은퇴 후 1년은 꿈만 같았다. 아들 내외에게 500만 원을 뚝 떼어 안겨주며 에어컨이라도 바꿔라 큰 소리도 쳐보고 명절에는 손주들 세뱃돈을 두둑이 챙겨주며 할아버지 최고라는 소리도 들었다. 통장 잔고가 8천만 원대로 줄었지만 영철 씨는 개의치 않았다. 평생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이 한이었던 그에게 돈을 쓰는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달콤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예기치 못한 지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은퇴 3년 차 봄, 아내 순자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급하게 실려간 대학병원에서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며칠간의 입원비와 각종 검사비로 빠져나간 돈은 400만 원에 육박했다. 영철 씨는 아내의 병원비를 계산하며 처음으로 통장 잔고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7천만 원대로 내려앉은 숫자가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다. 여보, 당신 몸이 돈보다 100배, 1000배 중하지. 돈 걱정은 하지도 마. 아직 우리에겐 든든한 성이 있자녀.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아내를 다독였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 평생을 국밥을 나르며 어금니로 버텨온 그의 치아가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밥알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찾아간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서너 개는 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님, 만 65세 이상이시라 2개까지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3번째부터는 안 돼요. 하나에 150만 원은 잡으셔야 합니다. 결국 3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가 지불한 돈은 400만 원에 가까웠다. 평생 병원 문턱 한 번 안 넘고 산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부부에게 늙고 병든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어느새 6천만 원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부터 영철 씨는 돈을 쓰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보일러를 왜 벌써 틀어? 아직 10월도 안 됐어. 그놈의 가스비가 얼만 줄이나 알아? 쌀쌀한 가을 저녁 춥다는 아내의 말에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순자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때 든든했던 철옹성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드는 것은 가난에 대한 공포와 차가운 현실의 바람이었다. 막내 손녀의 결혼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찾아 나오는 길. 은행 ATM기에 치킨 잔액 5,834만 7,120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영철 씨는 처음으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9천만 원이 5천만 원대가 되기까지 고작 3년 남짓 걸린 시간이었다. 은퇴 4년 차, 비극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아파트가 낡아 우풍이 심했지만 영철 씨는 가스비를 아끼려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았다. 순자 씨는 두꺼운 내복에 조끼까지 껴입고 집안에서도 털신을 신었다. 부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고 거실에는 적막과 냉기만이 감돌았다. 여보, 우리 그냥 아들한테 말이라도 해볼까요? 힘들다고. 순자 씨가 어렵게 입을 뗐지만 영철 씨는 불호령을 내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애들한테 손 벌리는 아버지는 죽어도 되기 싫어. 아직 괜찮아, 아직. 그의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성벽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성벽마저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순자 씨가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것이다. 수술비와 간병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쳐 1,5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다. 영철 씨는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통장을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돈을 인출하고 나니 통장에는 고작 3천만 원 남짓한 돈이 남아 있었다. 철옹성이라 믿었던 9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영철 씨는 사람이 달라졌다. 웃음을 잃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잠든 남편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내보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찍힌 숫자 2,104만 5,880원을 보고 숨을 멈췄다. 1년 생활비도 채 되지 않는 돈이었다. 그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밤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영철 씨 앞에 통장을 내밀었다. 여보, 이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전부입니까? 영철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아내 앞에서 그는 초라한 죄인이 되어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안일했다. 이렇게 돈이 빨리 없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순간 순자 씨는 남편의 쭈글쭈글한 손을 와락 붙잡았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영철 씨의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아버지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한마디였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린 그냥 가난해진 겁니다. 누구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세월 앞에 가난해진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용서해요. 괜찮아요, 여보. 내가 있잖아요. 그 말에 영철 씨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73의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부부는 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정든 아파트를 내놓고 인근의 작은 빌라 전세로 옮겼다. 손에 쥔 차액 1억 원은 부부에게 다시 찾아온 희망의 불씨였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찾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했다. 영철 씨는 동네 공원 청소를, 순자 씨는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부부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은 고작 58만 원. 하지만 부부는 그 돈이 퇴직금 9천만 원보다 더 값지다고 느꼈다. 주말, 아들 내외가 아무 연락도 없이 빌라를 찾아왔다. 공원에서 폐지를 줍는 아버지를 봤다는 직장 동료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왜 저희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 믿어 오셨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절규에 영철 씨는 그저 허어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들아, 이게 사는 거다.
네 애비가 이제야 진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랑 같이 늙어가는 법을 말이다. 걱정 마라. 아직 우린 괜찮다. 부부는 이제 매달 기초연금 60만 원과 노인 일자리 소득 58만 원, 그리고 빌라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 20만 원을 합쳐 약 140만 원으로 살아간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 하지만 부부의 얼굴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다. 그들은 깨달은 것이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온기가 진짜 인생의 무게라는 것을. 해질녘 낡은 빌라의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부부는 오늘도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마주 잡는다. 그 어떤 철옹성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들의 성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주민센터 서예 교실에 나가는 남자. 화초를 가꾸는 아내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직접 내린 원두커피를 건네는 남자. 올해 68, 30년간의 동사무소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4년 전 명예롭게 퇴직한 최지훈 씨의 평온한 일상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박영철 씨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처절함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퇴직 당시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억대 퇴직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올 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 통지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지훈 씨가 퇴직하던 날, 아내 은숙 씨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요? 옆집 김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퇴직금으로 2억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집 한 채랑 이 연금이 전부잖아요. 지훈 씨는 말없이 웃으며 책장 한편에 꽂아두었던 낡은 가죽 바인더를 꺼내왔습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바인더였습니다. 은수가, 큰 돈은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지만 꾸준한 돈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법이야. 우리의 노후는 저금통을 깨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서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바인더의 첫 장에는 부부가 함께 직접 손으로 쓴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가지 원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30년간 공들여 설계한 인생의 제2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 부부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녀들과 재정적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 내외를 불러 앉힌 지훈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우리는 너희에게 재산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주고자 한다. 너희의 인생은 너희 힘으로, 우리의 노후는 우리 힘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각자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물론 너희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진 않겠다. 하지만 아비의 퇴직금을 당연한 너희 몫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음엔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던 아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설명과 30년간의 계획이 담긴 바인더를 본 후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불필요한 경조사비를 줄이고 자녀들에게 주던 생활비 보조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20년간 부어왔지만 아직 만기가 남은 부부의 실손보험과 암보험료를 연장했습니다. 월 280만 원의 연금 중 100만 원은 생활비, 50만 원은 보험 및 공과금, 50만 원은 부부의 용돈과 여가비,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고요하던 부부의 삶의 파문이인 것은 은퇴 3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아내 은숙 씨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지만 지훈 씨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가 괜히 20년 넘게 보험료를 낸 게 아니야. 당신은 치료에만 전념해. 돈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대학병원에서의 수술과 항암치료, 예상대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아들 민준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대출이라도 아버지 친구분은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해결했다던데. 민준 씨는 당장이라도 은행에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그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카드를 내밀어 수술비를 일시불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 앞에 그 낡은 가죽 바인더를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바인더 안에는 지난 20년간 납입한 보험 증서와 약관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렴, 아들아, 이게 내 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할 돈이다. 그가 가리킨 것은 보험사의 예상 환급금 내역서였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병원비의 90%가 지급되고 별도로 가입한 암보험에서 진단금 3천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부부의 부담은 200만 원 남짓에 오히려 1,000만 원에 가까운 여유 자금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돈이 있어야 큰 병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수술비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들어가는 생활비와 간병비란다. 이 진단금은 내 어머니가 일을 못하는 동안 우리의 생활을 지켜줄 방패고 내게 손 벌리지 않을 마지막 자존심이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바인더가 그 어떤 억대 퇴직금 통장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쌓아 올린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은숙 씨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쳤고 부부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암 진단비로 받은 돈의 일부로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초호화 패키지 여행은 아니었지만 한 달간 기차를 타고 소도시를 돌며 부부만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장을 봐서 음식을 해먹는 날도 많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오늘을 걱정 없이 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에서 온다는 것을. 어느 주말 민준 씨네 가족이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초등학생 손녀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자예요? 지훈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어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아주 큰 부자란다. 매일 아침 내 할머니랑 같이 눈을 뜰 수 있고 맛있는 밥을 세 끼나 먹을 수 있고 우리 손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이 없단다.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니고 뭐겠니? 지훈 씨는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느덧 건강을 되찾은 아내 은숙 씨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자연스럽게 포개졌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연금 입금 알림 문자, 어떤 병원비 고지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낡은 보험 증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최지훈 씨 부부가 30년간의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의 성이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영철 씨가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4년 만에 다 써버린 걸 보시면서 쯧쯧 혀를 차셨습니까? 돈 관리를 잘못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원비입니다. 박영철 씨 부부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또 임플란트하고 고관절 수술하는데 쓴 돈만 2,300만 원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쓰는 병원비가 평균 500만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무려 3배나 더 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한 분이 평균적으로 만성질환을 2~3개씩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애지중지 모아둔 목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박영철 씨가 아들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 보태주고 손주들 용돈이며 결혼 축의금 챙겨주신 거 우리네 부모님들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다 큰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식이 와서 손 내밀면 외면하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식에게 돈을 주다 보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힘들어지는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런 답답한 현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부끄럽게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10분 중에 4분은 가난 때문에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박영철 씨처럼 은퇴하고도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지훈 씨는 어떻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돈이 더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바로 잘 짜인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최지훈 씨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 280만 원. 이게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인 여유를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통장에 몇억 원이 있어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면 충동적인 지출도 막을 수 있고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3층으로 든든하게 연금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선제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최지훈 씨 부부가 아내의 암 치료비 2천만 원을 어떻게 막아냈습니까? 바로 20년 동안 꾸준히 부어온 실손보험과 암보험 덕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진단금까지 받아서 여유 자금까지 생겼죠. 이제는 아프면 돈으로 막는 시대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이 곧 내 경제 수명과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 미리미리 보험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최지훈 씨는 자식들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은 없다. 이게 바로 재정적 독립선언입니다.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자식들도 정신 차리고 독립하고 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은퇴 후의 시간을 외롭지 않게 채워나갔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 숫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은퇴라는 건 퇴직금 통장에 찍힌 마지막 숫자, 그 목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올린 나만의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철 씨의 9천만 원은 아무런 방어벽 없이 쌓아올린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렸지만 최지훈 씨의 월 280만 원 연금은 작아 보여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철옹성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노후 시스템을 점검하고 튼튼하게 설계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영철 씨의 퇴직금 9천만 원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을까요?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나라에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크게 깎아줍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의 충동적인 소비를 막고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또 박영철 씨가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손에 쥔 1억 원도 결국엔 사라질 돈이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돈을 받는 건데요. 집이라는 묶인 자산을 살아있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55살이 넘고 집값이 일정 기준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철 씨 부부가 용돈 정도로 생각했던 기초연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드리는 이 돈이 부부 합산 월 60만 원에 가깝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월 50에서 60만 원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참여하면서 무력감이나 우울함을 이겨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노인복지관에 가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결국 전문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퇴직금이나 집 같은 자산을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자산의 연금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목돈은 아껴 써야 할 관리의 대상이지 마음껏 써도 되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박영철 씨 부부를 쓰러뜨렸던 갑작스러운 의료비 문제를 보겠습니다. 심근경색, 임플란트, 고관절 골절처럼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나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최지훈 씨가 보험으로 이걸 막아낸 것처럼 우리도 국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고관절 수술 후에 간병과 재활이 필요했을 때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오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니 간병비 부담이 확 줄어들죠. 또 가장 두려운 질병인 치매는 각 지역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와줍니다. 검사부터 치료비 지원, 기저귀 같은 물품 지원까지 해주니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찾아보세요. 한 해 동안 번 돈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썼다면 나라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일부를 지원해주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낸 병원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선을 넘으면 그 넘어선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암처럼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노년기 의료비는 막으려고 애쓰기보다 잘 관리해야 한다고요. 젊을 때 실손보험 하나쯤은 꼭 들어놓고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 꼬박꼬박 챙기는 게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 혼자 앓지 말고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최지훈 씨처럼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고 선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같은 제도들이 바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물리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결국 그게 자식을 돕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삶의 지혜와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박영철 씨의 이야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지켜줄 체계의 부재가 빚어낸 문제입니다. 반면 최지훈 씨의 안정된 노후는 월급 액수보다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라는 튼튼한 체계 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우리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그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모래성이 아닌 철옹성 같은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강줄기, 굽이굽이 흐르다 바다를 만나는 저녁처럼 숨가쁘게 달려온 언덕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땀으로 빚고 눈물로 다져온 단단한 땅 위에 이제는 고요한 꽃 한 송이 피어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노후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집 한 채를 손에 쥐었지만 거친 파도 앞에 힘없이 쓰러져간 박영철님의 모래성 같은 노후,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작은 돈들을 엮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린 최지훈님의 철옹성 같은 노후. 두 분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그저 막막하고 불안한 시간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침내 찾아온 평온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길 원하십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삶의 책무를 다해오신 당신께서 어찌 노년의 문턱에서 눈물 짓고 좌절해야 한단 말입니까? 박영철님의 이야기는 결코 그분 혼자만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둔 수많은 제도들은 그저 빽빽한 서류 속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불안한 밤 홀로 지새우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이 이제는 매달 나에게 효도하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이 되고, 젊은 시절 땀 흘려부었던 국민연금이 노년의 품위를 지켜주는 고마운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적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만 일하란 법이 있습니까? 작은 일자리 하나가 그저 돈 몇 푼이 아니라 녹슬었던 삶의 기름칠을 하고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 되어주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수많은 의료 제도가 아직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 등을 두드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자식에게 손 내미는 미안함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고된 인생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오롯이 아끼고 사랑해주라는 국가의 배려이자 우리 사회가 당신께 보내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의 문을 용기 내어 두드려 보십시오. 그 문턱을 넘는 작은 발걸음 하나가 모래성을 철옹성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후는 결코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의 수고로움 끝에 마침내 얻어낸 가장 빛나고 존중받아야 할 황금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황금빛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